안녕하세요. 기능해부학 요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능해부학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뼈대 계통의 기능에 대한 가장 대략적인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기능을 전반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훨씬 공부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먼저 뼈대 계통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드립니다. 자, 1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 OT라서 금방 끝납니다. 자, 척추, 손, 발에 대한 뼈대가 나와 있어요. 자, 척추, 손, 발은요, 책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의 상호작용. 그래서 내재성, 외재성 상호작용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별표. 자, 내재성 근육이 뭔지, 외재성 근육이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내재성 근육은요, 이게 좀 정의가 어려워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내재성 근육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죠. 그때 우리가 그걸 이제 발생한다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내재성 근육은요, 발생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즉 배아 상태일 때의 연구하는 것을 발생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대요. 우리가 발생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발생학적으로 몸통에서 유래한 근육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는 그 세포의 그냥 군집으로 그냥 넙대대하게 약간 넙대대한 원형, 그러니까 원판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꾸물꾸물 변하면서 이제 인간의 형태로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형태가 되기 이전에는 몸통에 있었다가 얘네들이 인간의 형태로 점점 이동하면서 세포들이 이동하겠죠. 세포들이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몸통이 있었던 거예요. 몸통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인간의 형태를 갖추면서 누구는 척추로 가고 누구는 손으로 가고 누구는 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포가 이제 지리적으로 이동한다라고 좀 어려운 내용으로 부르는데 그건 이제 논외로 치고 결국은 손에 있는 내재성 근육, 발에 있는 내재성 근육, 그리고 척추에 있는 내재성 근육은 발생학적으로 원래는 몸통에 있었다가 척추에 있는 애들은 거의 뭐 움직이는 게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손과 발은 되게 멀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세포가 멀리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성 근육이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다. 그리고 외재성 근육은요, 발생학적으로 몸통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사지에서 유래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척추와 몸통뼈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손과 발에 내재성 근육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기능해부학 교재에서 손에 내재성 근육, 발에 내재성 근육이라는 용어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게 거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재성 근육과 내재성 근육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문 강의를 다 들으면은 아 이게 내재성 근육이고 저게 외재성 근육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손을 예시로 들면 손은 이만큼을 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만큼. 그런데 이 손에 놓여 있는 근육을 비교해 보면요. 외재성 근육과 내재성 근육이 혼재되어 있어요. 즉 손에서의 내재성 근육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즉, 이 근육의 부착 부위, 그것을 이제 기시점, 정지점이라 부르는데,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이 전부 다 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엄청 짧겠죠? 이런 것들이 내재성 근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재성 근육은요,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되게 미세한 조절을 담당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세 조절 담당자, 그리고 안정성 담당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들은 본문을 확인하셔야 되고, 네, 나중에 다 배우겠죠. 그리고 외재성 근육은요, 내재성 근육과는 다르게, 길이가 짧은 내재성 근육과는 다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되게 큰 움직임,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외재성 근육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손을 예시로 들면, 자, 멀리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근육이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손목을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가는 근육들도 있어요. 되게 엄청 길죠? 그래서 이 외재성 근육은요, 내재성 근육과는 다르게 거의 관절들을 막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 외재성 근육에다가 길이가 매우 길다. 길이가 매우 길다. 그리고 뭐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런 주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내재성과 외재성의 상호작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제가 계속 그냥 손만 예시로 들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내재성 근육, 외재성 근육 뭔지 다 배우게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손만 기준으로 보면요. 손.
여기에는 내재성 근육도 있습니다. 내재성 근육 여기 다 있죠. 그 다음에 외재성 근육도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지만 먼 쪽, 팔꿈치 가까운 쪽에서 시작하지만 쭉 손목을 타고 가로질러 들어가서 이쪽에서 정지하는 그런 근육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손의 움직임은 손이 움직일 때, 손이 해부학적으로 움직일 때 혹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이때 내재성 근육도 같이 활성화되고 외재성 근육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즉 척추, 손, 발의 부위에서는요 내재성 근육만 독립하여 활성될 수 없어요. 그리고 외재성 근육만 독립하여 활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척추에서의 움직임, 손에서의 움직임, 발에서의 움직임 특징은 뭐냐면요.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이 반드시 동시 활성된다 라는 그러한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볼 어깨 복합체는요. 어깨 복합체는 따로따로 움직이거나 활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어깨 복합체, 그 다음 골반과 다리뼈 이런 부분은요. 내재성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 내재성 근육이라는 용어가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핵심 포인트를 모르면 책이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은요. 발은 운동하고 와서 좀 땀이 나네요. 자, 발은 우리가 발바닥 근육이라 부르는 것도 있죠. 혹은 발가락 근육 이라고 부르는 그런 근육들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보통 발가락까지 갑니다. 혹은 발바닥 내에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이 있는, 즉 이제 마우스를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발의 내재성 근육이라 부르는 것이고 발의 외재성 근육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종아리 근육을 말해요. 그래서 발에서의 외재성 근육은 종아리 근육, 발에서의 내재성 근육은 발바닥과 발가락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 척추는요. 척추와 몸통뼈대에는 척추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책에서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이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을 발생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책에서 내재성과 외재성을 그냥 깊은 층에 있는 근육, 그리고 겉에 층에 있는 근육,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 기준으로 단어를 설명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용어를 똑같이 설명해가지고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몸통뼈대에서 내재성 근육은요. 척추 기립근과 척추를 분절하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학적 용어를 기준으로 볼 때 몸통뼈대의 내재성 근육은 척추 기립근과 척추 분절 근육이다. 척추 기립근은요.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근데 척추를 지배합니다. 척추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그 다음 척추 분절근은 이 척추가 마디마디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 마디마디 하나마다 있어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은 길이가 되게 길다. 그리고 척추 분절근은 길이가 되게 짧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뭐 어려운 내용들은 다 나중에 볼 거니까.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발생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척추와 몸통뼈대의 내재성 근육입니다. 그 다음 이 몸통뼈대의 외재성 근육은 뭐냐면요. 등 근육을 말해요. 등 근육. 광배근, 그리고 승모근, 능형근, 전거근 이런 근육들 있죠. 이런 근육들은 다 우리의 팔 움직임 있죠. 팔 움직임과 같이 활성화되거든요. 승모근을 쓰려면 팔이랑 견갑골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광배근을 쓸 때에도 광배근도 이 골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정지점은요. 다 이 팔 쪽에 붙거든요. 그래서 몸통에 있지만 몸통에 같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팔의 움직임과 괴를 같이 하는, 그리고 어깨복합체의 움직임과 괴를 같이 하는 광배근, 승모근, 능형근, 전거근 같은 이러한 근육들을 몸통뼈대의 외재성 근육이라 부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 척추 파트에서 너무 그 책에서 설명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 되게 헷갈렸는데 이제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부학 책 있잖아요. 그냥 보시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엄청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몸통뼈대를 설명할 때 내재성, 외재성 근육을 발생학적 용어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층인가 얕은 층인가를 기준으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방금 봤던 정의는 발생학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깊은 층, 얕은 층 기준으로 봤을 때 척추의 내재성, 외재성 근육은 뭘까? 자,
깊은 층, 얕은 층 관점에서 봤을 때 척추의 내재성 근육은 깊은 층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볼 때의 내재성 근육이란 척추 분절근을 의미합니다. 척추 분절근.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외재성 근육이란 척추 기립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따로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엄청 헷갈리거든요. 내 책에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다 적으셨다고 제가 가정하고, 헷갈리시면 나중에 척추 파트 또 보세요. 그때 제가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깨복합체. 자, 어깨복합체는요 내재성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육군들이, 그러니까 외재성 근육들이 별도의 기능들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깨복합체는요 무조건 인체 사슬, 거기 중에서도 사슬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3개 하세요. 사슬. 사슬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냐면요, 안정자, 가동자, 안정자, 가동자. 네, 실제로는 안정자, 가동자 이렇게 두 개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정자와 가동자의 연속적 사슬 구조이다. 그런데 누가 안정자냐, 누가 가동자냐는요, 첫 번째로는요, 그 관절의 형태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수행자가 어깨복합체를 어느 위치에서 어떤 동작을 사용하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지금 이 관절 보시면요, 견갑골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상완골이 있잖아요. 상완골은 이렇게 멀리 이동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뭔가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팔을 뻗어서 뭔가 물체에 손을 닿게 하기에 되게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갑골은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넙대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견갑골은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요, 상완골은 가동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자, 지금 제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 제가 막 팔을 움직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팔과 상완골은 당연히 가동자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동자의 단점은 뭐냐면요, 너무 불안정해요. 왜냐면 가동성에 특화된 그런 형태를 취해야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거의 다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정성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연속적 사슬 구조를 통해 견갑골이 상완골을 잘 보조하는 형태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 자세하게 배우게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 안정자, 견갑골의 안정자라는 것도 상완골의 상완골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다 받쳐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복합체는 궁극적으로 가동적인 움직임에 더 특화된 구조이다. 견갑골이 안정적인 이유는 상완골을 멀리 보내기 위함이니까. 결국은 이 팔의 자유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 어깨복합체가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동성 특화되어 있는 이유는요, 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발이 안 붙어 있고 손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뭐 열린 사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 다음 이런 가동성에 특화된 관절들은요 엄청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들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주로 안정성 재활 운동을 많이 실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아래로 내려갈 건데 4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는 뭘 볼 거냐면, 아까 우리가 견갑골과 상완골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골반과 다리뼈를 볼 거예요. 그럼 뭔가 비슷하죠. 골반도 좀 넙대대하게 되어 있고 다리뼈도 상완골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도 대체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이 상완골이 아니라 대퇴골도 가동자 역할을 당연히 수행합니다. 당연히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깨복합체가 아니라 골반과 다리뼈니까.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도 맞는데 책에서 설명한 용어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그걸로 바꾼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골반과 다리뼈도 연속적 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도 사실상 맞습니다. 사실상 맞지만 상완골과 견갑골은요 그냥 대놓고 사슬이에요. 대놓고 사슬 구조이고, 얘네들은요 이 아래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페이지를 보시면 엉덩관절, 고관절, 근데 고관절인데 이제 거의 골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무릎에 1관절 근육과 2관절 근육 사이의 협동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이 골반 쪽에 넙대대하게 붙어있는 근육이 대둔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대둔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골반을 지배하고 있다. 즉 대둔근을 골반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퇴골을 길게 가로지르는 이런 근육들이 뒤에는 햄스트링이 있고 앞에는요 대퇴사두근이 있어요. 대퇴사두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연속적 사슬 구조도 맞는데 책에서는 연속적 사슬 구조라고 설명하지 않고 일관절 근육들과 이관절 근육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똑같죠. 어깨복합체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일관절 근육, 즉 골반을 가로지르는 근육과 이관절 근육, 대퇴골을 가로지르는 근육의 협동작용. 근데 책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 골반에 붙어있는 골반에서 시작하는 근육들 있죠. 이 근육들은요 다 안정자 역할을 수행해요. 그리고 이 대퇴골을 길게 가로지르는 근육들은요 전부 다 움직임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안정자와 가동자의 연속적 사슬 구조이다. 이것도 맞는데 책에서는 일관절 근육과 이관절 근육의 협동작용이다. 그리고 책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둔근 그리고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손이 아니라 발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발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면에 발바닥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요 가동성에 특화된 구조가 아니라 안정적인 지지에 더 특화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완골과 어깨복합체에서는요 너무 자유로운 관절이다 보니까 되게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복합체는 재활 운동을 되게 많이 실시합니다. 즉 근육을 수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깨에는요 거의 스트레칭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 지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어깨복합체에 대한 이해도가 필드에서 그렇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깨복합체 돌리기 이런 자세들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세들을 시켜보면요 어디에다 핵심 포인트를 둬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어깨복합체는 이 등 상부 있죠. 그리고 이 흉곽 있죠. 흉곽, 늑골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쪽에 있는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어깨 있죠. 어깨라는 건 먼 쪽은 가동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네들은요 스트레칭 하면 안 돼요. 거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면요 얘네들이 엄청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되게 쉽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수건이 있어요. 자, 수건을 잡고 이런 식으로 어깨복합체 돌리기를 실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와 처음 배우는 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이거는 진짜 좀 교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금방 요가를 다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막 병원 가서 수술 받고 뭐 한 달 동안 누워 있고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자유로운 관절이라고 부르는 이 어깨의 관절, 이거 GH 조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GH 조인트는요 재활 운동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스트레칭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신 우리는 어떤 곳을 좀 더 풀어줘야 되냐면요 이 몸 쪽에 있는 부분 있죠. 몸 쪽에 있는 부분은 되게 쉽게 딱딱해지고 먼 쪽에 있는 부분은 엄청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풀어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어깨는요 거의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치가 일어나면 안 돼요. 대신 이 몸통과 늑골 그리고 견갑골 쪽 있죠. 그 부분, 즉 흉곽이라는 부분과 견갑골이라는 부분이 되게 슥슥슥 엄청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어깨복합체 돌리기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가 시켜보니까 흉추는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어깨만 엄청 세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어깨 엄청 다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심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쳐요, 다쳐. 제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만약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필드에서 되게 흔히 쓰는 건데 되게 실제로 안 좋은 그런 스트레칭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돌려가지고 수건 돌리기 있잖아요. 수건 돌리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수건 돌리기 같은 게 왜 나왔냐면요. 어깨가 뻣뻣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깨가 뻣뻣한 이유는요. 몸통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통을 개선하면요 어깨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 어깨는요 그렇게 과운동성을 만들어내면 절대 안 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되게 옛날에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선수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퍼포먼스 떨어집니다.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폭발력도 떨어지고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 쉽게 다치게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거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영선수 출신이어서 그런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어깨가 엄청 유연한 적도 있었는데 이 GH 관절이 유연한 이후에 퍼포먼스가 그냥 기록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았어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이 골반과 다리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면, 발이 지면에 닿아있기 때문에 안정적 지지에 더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깨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딱딱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쉽게 딱딱해지고 뻣뻣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깨는 그래서 열심히 수축 운동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이 골반과 다리뼈, 특히 고관절 부분 있죠. 굴곡근,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그리고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유연성 스트레칭을 많이 실시한다. 근데 이것들도 정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보다 동적 스트레칭을 배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동적 스트레칭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문 교육 과정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요, 한 시간 수업, 2시간 수업 이런 걸로 교육이 안 돼요.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속적 사슬 구조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팔꿈치와 무릎에 대해 알아봅시다. 팔꿈치와 무릎은요,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 경첩관절에다가 별표 3개 하세요. 이 경첩관절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매우 섬세하게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안정성 기준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움직임과 기능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관절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뭔지 모르면 모든 관절들을 다 동등하게 놓고 해부학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패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각 관절은요, 특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수한 기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정확한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어깨복합체는 사슬, 골반과 다리뼈는요, 1관절 근육과 2관절 근육의 협동작용. 그러니까 길이 짧은 근육과 길이 긴 근육,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손, 발은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의 상호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척추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내재성 근육도 강화되고 외재성 근육도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특정 동작에 따라서 내재성 근육이 좀 덜 동원되고 외재성 근육이 더 많이 동원되고 그런 동작이 있는 것이고, 혹은 외재성 근육이 좀 덜 동원되고 내재성 근육이 좀 더 많이 동원되고, 하지만 둘 다 반드시 활성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팔꿈치와 무릎은요, 경첩관절이어서 길이를 조절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길이를 조절하여. 자, 길이 짧아졌죠? 길이 길어졌죠? 길이가 짧아지면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길이가 길어지면요, 속도가 빨라져서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를 통해서 힘의 완급을 아주 그냥 미세하게 싹싹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를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조율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 경첩관절에 대한 설명하면요, 꼭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저는 어깨의 속도도 제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요, 길이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의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계를 구동해서 힘을 세게 내거나 힘을 살살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속도를 당연히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되게 이 신경계를 많이 구동하기도 하고 속도를 제어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힘의 크기를 바꿔서 속도를 제어하려면요, 신경계를 엄청 많이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잔뜩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상체의 속도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붙어 있고, 그 다음 하체의 속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무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팔꿈치, 하체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첩관절이 없다면요, 우리는 되게 수명이 짧아질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 컨트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부 다 힘의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이 뇌와 신경계를 잔뜩 구동하게 될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일상생활을 전부 다 잠자는 데에 다 보내게 될 거예요. 또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뼈대계통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엄청 수준이 높거든요. 핵심 요약 강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듣지 마시고 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혼자서 공부해서 될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려워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